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자훈련 31번째 시간이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지만 영역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는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영역이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가정, 또 하나는 국가, 또 하나는 교회. 그런 의미에서 가정생활은 성도의 삶에, 제자의 삶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생활에서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죠. 먼저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7살 난 아들하고 5살 난 딸하고요. 아빠랑 같이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큰아이, 아들이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취하는데 급히 피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맞는 혈액형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마침 둘째 딸아이가 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 좀 줄 수 있겠니? 그러자 딸아이가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뭘 생각하는지 생각을 한다며 머리를 끄덕거렸습니다. 수술이 다 끝났습니다.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때 딸아이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죠. 아빠가 말합니다.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아빠 말을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죽다니 내가 왜 죽는단 말이냐?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다음 아빠가 입을 열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줬단 말이냐? 네,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가정은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죠. 그런 의미에서 아빠나 또는 그 아들이나 딸이나 함께 나누는 귀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얘기하게 될 때 두 가지 생각하면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가정, 또 하나는 집. 흔히 스위트 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가정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위트 홈. 그래서 가정은 홈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집은 멋있다, 뷰티풀 하우스, 살기 편한 집. 그래서 집으로 말하죠. 우리는 흔히 가정을 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활동하는 장소와 공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건물을.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집이라는 개념을 좀 잃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집이 크다, 그래서 우리 행복하다, 그럴 수 없잖아요. 스위트홈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 가정의 기능을 생각하면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가정만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 이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죠. 애정을 나눕니다.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죠. 그리고 더 이어서 되어지는 일은 뭐냐면 아이를 낳게 됐죠. 그리고 양육합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자녀를 낳는 것, 그리고 키우는 것, 이건 가정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새는 가족의 해체 속에서 이 기능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딩크족이라는 게 있죠. 딩크. 더블 인컴, 노 키즈 해가지고 노 키드 그럴까요? 아이가 없이 그냥 살자. 그건 고유 기능이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기초 기능이 있습니다. 기초 기능. 이것은 다시 둘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생산, 하나는 소비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은 가정이 무의도식한다는 것은 그 가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사회에도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요 사이는 뭐라 그럴까요? 부동산 투기라든가 해서 특별한 수고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자는 뭐냐 하면 15억을 갖고 있으면 부자다. 바꿔 말씀드리면 15억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한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5억을 넘게 가지면 돈이 줄어들지 않는데요. 아무리 써도. 물론 이제 쓰는 정도가 있긴 하겠지만은 스스로 이자 수입에 넣어서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억 이상 하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아무튼 가정의 중요한 기능은 생산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기여가 될 수 있죠. 생산자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생산을 하진 않죠. 하지만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 가정이 돈을 써야 그 가정에서 욕구가 충족이 되기도 하죠. 뭐 사고 싶은데 돈을 쓸 수 없다. 그럼 가정이 피폐해질 수 있죠. 의식주에 대한 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소비로 되어집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얘기한다면 사회 경제 생활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안정시키기도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비라는 게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인구 가지고는 자가 발전이 안 된다고 그러죠. 여기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명 정도. 그러면은 자체가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도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 역시 우리 가정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또 있습니다. 부가적인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기능, 부차적인 기능으로 이것이 오히려 현대 일반적인 가정의 특성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선 부모와 자식이 연관을 갖게 되는 가정 속에서 어떤 문화적인 전수, 전달이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조상의 어를 또는 우리 민족 문화의 유산을 또는 우리 가정의 어떤 분위기를 전달해 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장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은 사회의 한 구성 인원으로 잘 자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육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또 하나 보호라는 것이 있죠. 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 부부가 맞벌이 하게 되니까 자녀에게 집을 맡겨두죠. 아파트에 열쇠를 이렇게 가슴에 채워가지고 목에 채워서 놔두는 경우.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또는 그런 경우도 있죠. 부모가 맞벌이 하러 나가니까 가난한 가정에서는 아이를 돌거선에 없으니까 안에다가 방에다 애를 가둬두고 먹을 것 놓고 그리고 문을 잠고 나갔는데 불이 났다. 그래서 아이가 아주 위험했다. 그런 얘기들도 있기도 한데 그래요.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가족 식구들이 집에 들어오면 참 좋다. 나를 보여준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딸아이를 키우지만은 딸아이가 집에 안 들어오면 참 불안하죠. 왜냐하면 집은 이런 보호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 있다면 휴식이 있을 수 있겠죠. 휴식. 그래서 가정 휴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위트홈의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스위트홈. 달콤하다. 달콤한 휴식이 되면 좋겠죠. 집에 들어갑니다. 텔레비를 딱 켭니다. 그러면 이제 혼나죠. 집에 텔레비 보러 왔나. 하지만 사실 텔레비 보러 왔다는 말은 뭐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옵니다. 독서실에 오거나. 그럴 때 참 그래요. 어서 와라. 수고했다.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시간에 또 쫓기니까 공부해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참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밖에 나갔다 가정 돌아온 사람들 쉬고 싶어 하죠. 편안한 휴식의 공간 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는 안방도 그렇고 공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들의 기능도 있지만 거실의 기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거실은 충분한 휴식이 가능한 어떤 공간. 거기에 프로그램까지 있으면 더 좋을 수 있겠죠. 자, 프로그램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하나 더 할 수 있을까요? 뭐냐면 오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미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위트홈. 가정이 재미있어야 그래야 정말 추억거리가 있어야 우리가 가정의 기능을 다하는 거죠. 가정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늘 맞게만 했다 부모한테. 이러면 가출하는 걸 수밖에 없죠. 집에 가면 참 재미있다. 먹을 것도 있지만 놀 것도 있다. 엄마 아빠랑 같이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기능이라고 그러죠. 종교적인 기능. 이건 부모님들이 힘써야 될 일이기도 하고 자녀들도 힘쓸 일이 되는데 사실은 가정이 뭡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또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가정이 구원받기도 하겠지만은 여타의 모든 가족들은 거기에 가장이 일종의 목사님처럼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식구들은 교인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천국의 그림자이자 또 일반 교회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학원 다닌다, 과외한다, 뭐 한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힘들죠. 또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힘들어서 과외를 시키고 싶은데 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고액가요보다 가정예배가 더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더 중요해요. 그런 말도 하고요. 그렇죠. 가정이 종교적인 기능을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부모,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모이는 가정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쭉 얘기 나와 있는데 이걸 다시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죠. 먼저 부모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잠깐 봐야 될까요? 네, 먼저 부모. 부모에도 살 일이 몇 가지 나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진리를 가르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부모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겠죠. 가능하면 읽기, 듣기 또는 암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다른 곳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가정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이제 어른으로서 잘 지도하시는데 지도하시는 방편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몇 장 몇 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그 말씀을 따랐다는 것이죠. 한 번은 못 말리게 두 아저씨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을 못해서 너무 과격하니까. 근데 지나가시다가 할아버지가 얘기하시죠. 자네들 왜 그러나? 에스겔 2장 2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 하면서 훈계하셨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손녀가 보니까 그 구절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싸움을 그쳤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훈계한다. 주의 교양으로 할 수 있겠죠. 주의 교양. 하지만 주의 교양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떤 상식적인 상식이라는 표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도 될 수 있고 어떤 기술적인 지식도 될 수 있겠죠. 아무튼 부모는 자기의 것을 전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죠. 부모가 자식 보고 자식이 부모 보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부모 없잖아요. 생선을 줍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뭐 합니까? 생선을,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신앙의 전승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런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게 우리 부모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훈계라기보다는 교육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용납 아니면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격렬히 말치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권위가 있으니까, 나는 너에게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해가지고 자녀들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죠. 화나게 합니다. 여기 말씀은 격노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래요. 야! 하고 얘기하면 아이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격노케 되는 건 그건 아이의 잘못입니까? 요새 애들은 못됐어? 부모들은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그 원인 제공은 누구겠어요? 부모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용납을 해주는 것 필요합니다.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비추어서 잘해야 될 줄을 압니다. 그러면 또 자녀는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순종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순종은 뭐냐면 무릎 아래 앉아있는 걸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앉아 계시면 부모님의 무릎 밑에 무릎 꿇고 앉아서 겸손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어떤 실험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모범적인 아이들을 봤습니다. 부모에게 어느 정도 순종하나 하고 삶을 좀 살펴봤는데 순종은 그렇다고 하더군요. 부모가 해라 하고 말했는데 14초 이내에 하는 것. 그게 순종이랍니다. 해라 그런데 뜸들이죠. 마지못해 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초면 우리 한번 세보면 충분한 시간 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해라 하고 보통 2초, 3초도 못 기다리죠. 안 해! 그렇게 되는데 14초는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정에서 부모에게 말씀을 순종한 아이들의 태도도 봐도 보통 50%를 하면은 순종하는 아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100%는 불가능한 것 같고
또 영적인 성숙이나 아니면 인격적인 성숙을 따라서 이제 횟수가 좀 달라지긴 하겠죠. 빈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릎 아래 들어서 겸손하게 듣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하는 말하는 게 자녀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뭐 모든 부모가 다 이거 원하지 않겠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그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공경. 나는 누구의 자녀된 것.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누구의 자녀임을 기뻐한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게 공경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어떨까요? 우리는 부모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은 이 부모보다 자녀가 더 나아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가 반대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아버님은 공부하시지를 못했습니다. 시골에서 사셨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 때 반장도 하시고 뭐 뛰어나신 것 같아요. 우리 작은아버지를 이 형님으로 도와주신 거 보면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강단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는 형님 덕분에 우리 아버님 덕분에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신 장로님이신데 그렇거든요. 형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당신은 그러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훌륭한 자질이 있어도 자질을 개발할 기회가 없죠. 우리나라의 가난의 고리 그 끊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교육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못 배우셨으니까 어떻게 하실까? 물론 사회생활 하시긴 하지만 아들만큼 잘 하실까? 그건 모르겠어요. 전 대학 다닐 때 집에 가면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안 통하니까. 부모님하고 예수 안 믿는 부모님하고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세계 역사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아니죠. 밖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또 여자친구랑 뭐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집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한테 상스러운 욕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제가 욕을 안 하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욕을 못하더라고요. 그럼 왜 저는 욕을 못할까요? 집에서 욕을 안 들어봤으니까 욕이 이게 입에 배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듣긴 들어도 표현을 못합니다. 집에서 욕을 많이 들었으면 여기 몸에 뵐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전 지금도 그게 참 고마운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저한테 욕을 안 하신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이 참 근면하셨습니다. 검소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집에도 계실 때도 잠시 안 있으세요. 뭐 걸레를 들고 움직이시고 어머니는 당연하지만 아버지도 그러십니다. 집에서 쉬시는 날이 되면 뭘 만드시고 뭘 정리하시고 그러시는데 그걸 눈으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집에서 하는 일이 있는 중에 뭐 이불을 제가 주로 개는데 이유는 제가 힘이 제일 세니까 또 있지만은 뭔가 식구를 해서 제가 봉사할 게 뭘까 생각하다 보면 마당을 쓸고 이불을 개고 뭐 좀 힘든 일을 하는 것 그게 제 할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귀찮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귀찮다는 표현을 거의 안 하셨거든요. 저도 그 단어를 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귀찮아 그러면 참 싫어요. 힘들어 그 말도 싫긴 하지만 아무튼 부모님에게 저는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그거죠. 아버님이 이제 친구분들이 오시면은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은 공부를 하라고 해도 아니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공부해. 그 말이 마음속에 참 깊이 남습니다. 정말 인정해 주시는 고마운 아버님이거든요. 그래요. 부모님을 향하여서 몇 가지 추억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것들 정리해 보면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았고 그리고 대들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녀의 할 일이 뭐냐 하면은 공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로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도 한다면 뭐 마찬가지가 되겠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더 해볼까요? 형제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형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한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 형제를 비하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고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니. 물론 이것은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형제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육친의 형제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해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참 존경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남매 간에, 형제 간에 존경한다. 이거 쉽지 않죠? 저는 이제 3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형님이 계시고 누님이 계시는데, 사실은 뭐, 형님이나 누님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디도 그렇게 돼요. 저도 초등학교 때 누님의 이름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야, 누구야?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갑자기 철이 들더군요. 당시 아버님의 사회 실패해서 우리가 시골에 내려 살았는데,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셨습니다. 형님도 안 계시고, 누님하고 단둘이 사는데, 누나가 중학생인데 맨날 밥을 해주죠. 저를 어머니처럼 키워준다고요. 어느 날은 그게 이 가슴에 사무치더군요. 아, 우리 누나는 참 좋은 사람. 그때부터는 이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누나를 인정했습니다. 뭐 형님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존경이 가능할 수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니까 뭐 존경한다 표현하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위계 질서를 지키려고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것.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하나님 형상됨을 하나님 보시는 그 가치 이런 걸 인정해 준다는 것이 존경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수 있다면 베드로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랑이 다시 한번 나와 있군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그 다음에 존경한다 하는 것을 마음에 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추억을 한번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형님에 대한 추억 뭐 있고요. 누님에 대한 추억도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 공부하면은 누님이 직장에 갔다 와서 이제 제가 공부를 잘하나 이렇게 보죠. 보통 밤새야 되잖아요. 시험 공부하려면. 밤 12시입니다. 근데 제 방에 문을 딱 열고 뭘 갖다 줍니다. 봤더니 최근에 샀던 그 오븐을 가지고 빵을 만들었어요. 또 누님이 솜씨가 좋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아무튼 요리를 잘해서 이 빵을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빵을 맛있게 구워오면은 그러면은 쪄오면은 제가 먹고 힘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밤 12시 누님이 해주는 빵. 정말 지금도 먹고 싶습니다. 자,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죠. 이런 얘기 있습니다. 형제와의 다툼은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매일 만나고 보면서 서로 장단점을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양보하기 싫어하고 자기 감정만 내세우기 쉽다. 형제가 우애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겪고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죠.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긍정적인 것이 81.5%, 그다음 부정적 12.9%인데 물론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다 착하니까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일 많은 사람이 많은 경우가 사랑한다, 존경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관심하다, 두렵다, 싫다. 그게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뭐냐? 물어봤더니 많이 있군요. 아버지가 강압적이다. 술과 담배를 하신다. 신앙을 지도하는데 부족하다. 그 다음에 대화가 별로 없다.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냐 그랬더니 아버지에 비해서는 조금 적군요. 어머니를 존경한다, 사랑한다. 근데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보니까 강압적이다. 그 다음에 용돈을 조금밖에 안 주신다. 엄마가 밖에 일이 너무 열심이다. 신앙 지도를 잘 안 해주신다. 그리고 말이 앞뒤가 틀린다. 언어의 불일치. 뭐 이건 쉬운 일이죠. 자, 이런 가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저는 이렇게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의 삶이라면 이런 일은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그 먼저 가정에서 우리의 역할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갈등이 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참 쉽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툼이 있고 다툼 속에서 이제 긴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갈등 해소. 특별히 부모님 사이에 그럴 수 있겠죠.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상담을 공부하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어머니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리를 해서 이렇게 식사를 해서 내놓으면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밖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니까 그렇겠죠. 반찬 투정을 하십니다. 이게 뭐야? 하고 반찬을 투정해요. 어머니가 이제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근데 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이제 이렇게 반찬 투정을 하시는데 아들이 아빠 잠깐만 저 좀 봐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자기 방으로 모시고 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허허 웃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분위기가 좀 틀리죠?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아니,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렇게 웃으며 나오냐?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를 딱 들어보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음식을 준비했는데, 반찬을 준비했는데, 아버지가 맛없어. 그럼 어머니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아버지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뜨끔하신 거죠.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두 분이 다투시면 싫습니다. 가출하고 싶어요. 하고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감정이 감동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자식이 역할을 하는 거죠. 또는 이제 형제들 간에도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해소하는 것.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산소 같은 여자처럼 우리는 산소 같은 자식.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 필요하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을 수 있고 그러면 더 좋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공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서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함께 감정을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성을 발휘한다 하는 겁니다. 사실 나이가 들으면 이렇게 머리가 굳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고 신선한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죠? 봄이 되면 가정을 확 바꾸잖아요. 인테리어를. 그러니까 가구들 새로 재배치하고 뭐 대청소하고 이렇게 남의 새로워져야 가정이 더 신선해지고 좋을 수 있는데 스위트홈입니다. 다시 재밌으려면 가정의 변화가 필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냐 하면 젊은 자녀라는 거죠. 건강한 젊은 자녀. 그래서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친구 도시락을 까먹죠. 몰래. 근데 거기다가 쪽지 하나 넣었습니다. 엄마 나 장가 보내줘. 하면은 이제 그 아이가 다음날 와서 난리가 피우죠.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식사를 다 하고 도시락을 다 먹은 다음에 거기다 쪽지를 예쁘게 써도 좋겠죠.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이러면 어머니가 기분 좋을 수 있죠. 또는 이제 아버지 주머니에다가 뭐 편지를 써서 이렇게 주면 또 좋을 수도 있겠죠. 가정에서 어떤 특별한 그 이벤트를 만드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좀 어린데 부모님 생일만 되면 애들이 1시간짜리 이벤트를 한답니다. 뭐 갖다 붙이고 쓰고 뭐 선물도 준비하고 노래도 부르고 즐겁게 한다는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제 생일날은 별로 못하지만 우리 집사람 생일에는 아이들이 합니다. 지난 얼마 전에도 꽃광모자 사왔더군요. 꽃광모자 쓰고 그 다음에 터트리고 케이크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창조성을 발휘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각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한다. 이건 기본적인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강의했던 강의 아실 줄 압니다. 사랑의 기술, 만남의 기술. 그걸 사용하시면 좋죠. 사랑에는 보통 5가지의 모습이 있었는데 상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인정을 하는 발언을 한다. 표현을 한다. 칭찬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대가 나한테 기대하는 걸 이루어진다 해서 책임지는 것. 그 다음에 상대를 잘 봐서 필요를 찾아서 섬겨주는 것. 그 다음에 나가서는 내 것을 주는 헌신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서로의 짐을 나눠준다.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이것도 필요할 수 있죠. 가족의 공동체니까 서로 동일한 짐을 동일한 그 무게를 가지고 질 수 있다는 건 어리긴 하겠지만 아빠의 고통을 아이가 그리고 아이의 아픔을 부모가 함께 짐을 지는 것 참 중요하죠. 뭐 저도 이제 밖에 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죠. 가끔 그래요. 제가 일을 하다가 좀 게을러지고 좀 쉬고 싶을 때 내 아내가 고생하는구나 생각하면 좀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딸한테도 얘기하죠. 영아, 너 공부할 때 힘드니? 그럼 엄마가 고생하는 걸 생각해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면서 짐을 나눠 갖는 것. 그래서 가족회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정한 기간, 한 달, 뭐, 매주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모여서 자기의 그런 걸 나누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연말이 되면 지난 1년 동안 가장 기뻤던 것 3가지, 가장 슬펐던 것 3가지. 서로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팠던 얘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짐을 나누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추억을 만드는 거죠. 추억은 만드는 상황에도 재미있습니다. 우리 멜로드라마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가을 동화, 겨울 이야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장소에 가서 추억거리를 만드는 것 참 좋죠. 또 한 가지는 추억은 훗날 생각하면 서로 관계를 맺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드처럼. 그래서 사랑은 추억을 먹고 자라간다. 추억을 먹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추억거리를 만든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추억거리를 만든다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뭐 영적인 일을 함께 한다. 그것도 필요하겠죠. 지난 주간에 우리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독서실에 맞춰 교회 맞은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가면 딸아이도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독서실에 잠깐 밤에 옵니다. 그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집에 와서는 오늘 들었던 말씀을 서로 이제 나누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영적인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이 필요하죠. 특별히 드라마, 이렇게, 집에서 이제 가정예배를 같이 드린다, 아니면 집에서 어떤 연극을 같이 한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서 서로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참 좋아요. 또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돌림 기도할 때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딸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를 들으면 힘이 불끈 생기죠. 제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생기거든요.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화하는 것,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화. 저는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은 꼭 보내려고 하지만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날이 화창하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문자를 보내죠. 그러면 문자를 씹는 경우 있잖아요. 누가 씹느냐 하면 이제 제일 못하는 우리 집사람이 씹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은 남자니까 좀 그래요. 근데 딸아이는 문자 보내면 바로 옵니다. 정말 1분도 안 돼서 와요. 참 기분 좋습니다.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도 보내더군요. 한 번은 이렇게 친구들한테 3명한테 보냈는데 아들한테 오더라고요. 네, 아빠 알았어요. 열심히 할게요. 아빠 사랑해요. 이건 또 색다른 모습 아니겠어요? 가끔 또 전화도 합니다. 전화하면 들리는 목소리가 평상시하고도 틀리죠. 사실은 우리 아이들 전화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쓰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가방에다 써서 넣는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옛날에 어떤 여류 작가는 그런 얘기 했어요. 매일 고등학교 다니는 딸한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근데 결과는 한 번도 답장이 안 온대요. 그래도 자기는 계속 쓴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릴 때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답니다. 근데 얼마나 그게 좋았는지 알기 때문에 답장을 안 해도 자기는 쓴다 그거죠. 네, 편지, 아이들 편지를 가끔 받으면 이렇게 보관해 놓거든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자식의 편지, 부모를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 밖에 나가서 만나는 일들도 필요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공휴일이 됩니다. 그럼 우리 아들하고 자전거 타러 가려고 그러는데 함께 자전거 타는 거 참 즐거운 일입니다. 같이 산책을 하기도 하고요. 같이 외식을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저희 집 근처에는 좀 한 20분 걸어가면 추어탕집이 있는데 내 식구와 같이 가서 먹고 오면서 이렇게 손잡고 오면서 얘기할 때 보면 참 좋아요. 1년에 몇 차례씩 그렇게 합니다. 거기는 나무도 있고 꽃향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선물을 준다.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물.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인다면 6번째, 진리를 나눈다. 이거는 변화한 사회 속에서 부모가 못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들은 밖에 나가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그걸 부모에게 알려주면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죠. 교육은 부모만 자식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식도 부모를 풍성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새로운 정보들, 재밌는 얘기들을 들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 역할이 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함께 따라하게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가정에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찾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 가정, 목사님 계시고 사모님 계시고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있고 유치원 7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다. 이 가정에 각자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까? 한번 우리 둘러앉아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버지는 이렇죠. 성도들은 믿음이 부족하다. 단합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못하고 서로가 일을 미루는 일이 생길 때 괴롭다. 사모님은 집안일 하랴 교회 봉사하랴 너무 힘들다. 그 와중에 엄마가 짜증내는 자식 때문에 힘들다. 목사님 주변에서 삐뚤어지는 아이들을 볼 때 그렇다. 전도러 갔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 중3 아들, 공부해라 청소 좀 해라 부모님 잔소리 들을 때. 사실 부모님이 교회 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잔소리가 심할 수 있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성적 가지고는 고등학교 못 견나갈 때 부모님들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하기 싫은 일을 부모님이 강요하실 때, 또 남들이 목사 아들이 이런 얘기도 힘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모델되는 가정 몇 개를 보아가지고 스트레스를 찾아보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죠.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주일 동안 숙제 2가지 드릴까요? 하나는 부모님에게 감사 편지 쓰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식구들에게 한 가지씩 좋은 일 하기. 초등학교 학생이 아버지 생각을 마음으로 쓴 게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자랑스러운 일을 많이 하셔서 말로는 못하고 그 많은 자랑스러운 일 중 제게 감동을 주었던 일 하나를 몇 자 적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약 2년 전, 그러니까 제가 3학년 때 일이었죠. 그날은 왠지 비바람이 심하게 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배를 지키기 위해 방파제로 나가셨죠. 몇 시간 뒤 아버지께서는 비에 흠뻑 젖은 옷차림과 입술을 떨면서 집에 돌아오셨죠. 배는 부서졌지만 아버지의 굳은 용기, 불꽃처럼 타오르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무척 자랑스럽게 느끼게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거센 파도, 심하게 불어오는 비바람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또 아버지의 굳은 용기, 불꽃처럼 활타는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변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아버지 힘내세요. 네, 이런 편지가 아버지를 울릴 수 있겠죠. 이런 편지를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